평생을 믿었던 남편의 추악한 배신이 발각되던 바로 그 순간 아내의 피 맺힌 절규가 한적한 카페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인간, 수십 년 함께 산 아내를 앞에 두고 저런 계집과 놀아나. 박정숙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두 사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김진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린 분노와 배신, 그리고 처절한 눈물.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과 거짓이 낱낱이 밝혀집니다. 오늘 사연은 박정숙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파고들던 그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박정숙 여사는 까맣게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한 남자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이었죠. 남편 김진태였습니다. 몇 걸음 앞서 걷는 남편의 뒷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평소 후줄근한 잠바 차림이던 사람이 오늘은 어디서 그런 번듯한 코트를 꺼내 입었는지 머리에는 기름까지 발라 한껏 멋을 낸 모양새였어요. 정숙은 터질 듯한 심장을 애써 억누르며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누구를 만나러, 이 야심한 시간에 저런 치장을 하고 나선 것인지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죠. 진태가 멈춰선 곳은 동네에서도 제법 분위기 있기로 소문난 작은 카페 앞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망설임 없이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정숙은 차마 따라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유리창 너머로 안을 살폈습니다. 마침 창가 자리에 진태가 자리를 잡고 앉았고 그의 맞은편에는 이미 한 여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뒷모습만 보여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어쩐지 낯익은 실루엣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스타일, 어깨에 걸친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카프까지 정숙의 가슴이 불안하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진 듯한 정적만이 귓가를 맴돌았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맞은편에 앉아 다정한 미소를 건네는 그 여인은 바로 자신의 수십 년 지기 친구 오수경이었으니까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비밀 하나 없이 모든 것을 터놓던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믿었던 바로 그 오수경이었습니다. 정숙은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수경과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뜨개질을 하고 자식들. 결혼 문제로 밤새 속을 터놓던 그 모든 순간들이 칼날이 되어 정숙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정숙은 차마 그 광경을 더는 지켜볼 수가 없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숙의 귓가에는 진태와 수경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아마도 3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평생을 회사 인간으로 살아온 남편 김진태가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처음 한두 달은 그럭저럭 잘 지내는가 싶더니 시간이 갈수록 진태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던 사람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기 일쑤였고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며 시간을 죽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진태는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젊은 시절 입던 양복을 꺼내 입는가 하면 머리 모양을 바꾸고 값비싼 향수까지 뿌려댔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어디 중요한 약속이라도 가시는 거예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진태는 멋쩍게 헛기침만 할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나이 들어도 좀 꾸미고 다녀야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이기까지 했죠. 그날 이후로 진태의 외출은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창회다, 상갓집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나중에는 아예 행선지를 밝히지도 않고 집을 나서는 날이 허다해졌습니다. 휴대폰은 또 어찌나 손에서 놓지를 않는지 화장실에 갈 때도 품에 안고 들어갈 정도였고 정숙이 혹시라도 볼세라 항상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잠금 패턴을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의 젊은 날은 다 흘려보냈는데 이제 와서 남편은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밖으로만 나도는 것 같아 깊은 배신감마저 들었죠.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고 혼자 거실에 나와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딸 민지가 손주들을 데리고 친정에 들렀습니다. 정숙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딸의 눈썰미를 속일 수는 없었죠. 엄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빠랑 혹시 다투시기라도 하셨어요? 민지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정숙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둘러댈 뿐이었죠. 민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더 안쓰러웠지만 캐물을수록 엄마가 더 힘들어할까 싶어 일단은 물러섰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아버지 진태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요즘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아빠가 엄마 좀 잘 챙겨주셔야죠. 두 분이서 같이 영화도 보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러 다니시고요. 하지만 진태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 엄마는 맨날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무심하게 내뱉는 진태의 말에 민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죠. 결정적으로 정숙의 의심에 불을 지핀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모처럼 진태가 일찍 들어온 날 정숙은 남편의 외투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진태가 드나들던 식당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나 갈 법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죠. 그것도 2인분 식사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옷깃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정숙은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던 정숙은 날이 밝자마자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아무래도 내 아빠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내는 정숙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민지는 엄마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에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터졌음을 감지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민지는 처음에는 엄마의 의심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였기에 엄마의 걱정이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랐죠. 하지만 정숙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자 민지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설마 아빠가 정말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요? 민지의 목소리에도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다, 민지야. 하지만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정숙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민지는 그런 엄마가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정숙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민지는 엄마의 단호한 모습에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그저 엄마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셔야 해요. 아셨죠? 그날부터 정숙은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진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태가 집을 나서는 시간을 기록하고 몰래 뒤를 밟아 동선을 파악했죠. 며칠간의 미행 끝에 정숙은 진태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특정 동네의 한적한 골목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로 그 문제의 레스토랑이 있었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아침부터 왠지 모를 긴장감에 손이 떨려왔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고야 말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죠. 진태는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자 멋을 한껏 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미리 준비해둔 스카프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진태의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태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그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뒤따라 들어갔죠.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연인들이 좋아할 만한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숙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구석진 자리에 앉아 진태를 찾았습니다. 저만치 창가 자리에 진태는 이미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수경이었죠.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진태는 평소 정숙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수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경은 그런 진태의 말에 연신 해맑은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심지어 진태는 수경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놓아줄 줄을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정숙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란 말인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에 정숙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두 사람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라고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두 사람의 대화는 정숙이 앉은 자리까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간간이 들려오는 수경의 높은 웃음소리와 진태의 나직한 속삭임은 정숙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특히 수경이 진태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교태를 부리는 모습은 정숙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나를 두고 저런 파렴치한 짓을 벌이다니. 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러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진태가 정숙이 앉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정숙은 황급히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진태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수경에게로 시선을 돌렸지만 정숙은 이미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죠.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절망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정숙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또 울던 정숙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흐느끼는 엄마의 목소리에 민지는 모든 상황을 직감하고 곧바로 정숙의 집으로 달려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지는 울음으로 퉁퉁 부은 엄마의 얼굴을 보고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숙은 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다름 아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어렵게 고백하는 정숙의 목소리는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그리고 수경 이모가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민지는 엄마를 부축해 방으로 옮기고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엄마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두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가 받은 상처 반드시 몇 배로 되돌려줄 거예요. 민지의 눈빛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딸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 듯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민지야, 그래도 내 아빠인데 일이 너무 커지는 건 원치 않는다. 정숙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그런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세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엄마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민지는 엄마를 대신해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자주 만나는 레스토랑 주변에 잠복하며 그들의 만남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제법 능숙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진태와 수경이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습,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심지어는 차 안에서 은밀한 행동을 하는 모습까지 민지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편 오수경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정숙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숙아, 요즘 통 연락이 없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얼굴 한번 봐야지. 수경의 능글맞은 목소리를 듣는 정숙은 속에서 천불이 일었지만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야, 수경아. 그냥 요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어. 조만간 한번 보자. 정숙은 수경과의 통화 후 더욱더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기에 더욱더 확실한 증거로 두 사람의 가면을 벗겨내리라 결심했죠. 민지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들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와 수경의 관계가 단순한 감정적인 만남을 넘어 복잡한 금전 문제까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엿보였던 것이죠. 수경이 과거 정숙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수경은 여러 차례 진태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진태가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혹시 수경 이모가 아빠의 퇴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닐까? 민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라 악질적인 사기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지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과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말을 듣고는 또 한 번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수경이 자신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남편의 돈까지 노리고 접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지야, 정말 수경이가 그럴 수가 있을까? 정숙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죠. 엄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민지는 엄마를 안심시키면서도 수경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증거가 확보되고 정숙은 수경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지는 엄마 혼자 보내는 것이 불안했지만 정숙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기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죠. 대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정숙의 옷에 작은 녹음기를 달아주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평소 수경과 자주 가던 동네 찻집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수경은 정숙을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정숙아,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행동하는 수경의 모습에 정숙은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수경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 정숙은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죠. 진태와 수경이 다정하게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수경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정숙아, 이게 다 뭐야? 너 혹시 나랑 진태 씨 사이를 오해하는 거니? 수경은 뻔뻔하게도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라고? 이게 다 오해로 보이니, 수경아?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내가 내 남편이랑. 정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경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아, 미안해. 사실은 진태 씨가 먼저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왔어. 나도 처음에는 정말 많이 망설였는데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수경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수경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닥쳐, 오수경. 내 그 더러운 눈물 연기. 이제는 지긋지긋해. 정숙이 소리치자 찻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찻집 문을 열고 민지가 들어섰습니다. 민지는 곧장 두 사람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와 수경을 차갑게 쏘아보았죠. 수경 이모, 아직도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모가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접근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민지는 수경이 과거 정숙에게 돈을 빌리려 했던 사실, 진태의 퇴직금 액수를 은근히 떠보던 일, 심지어는 정숙의 험담을 하고 다녔던 증거들까지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는 처음부터 우리 엄마의 행복을 질투했고 아빠의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안 그런가요? 민지의 날카로운 추궁에 수경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정수기를 질투해? 그리고 내가 왜 진태 씨 돈을 노려? 수경은 악을 쓰며 반박했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에서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마침 약속 장소를 착각하고 찻집으로 들어서던 진태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내연녀가 한자리에 모여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에 진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죠. 여보, 민지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진태는 어설프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태의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이 인간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 여자랑 놀아나느라 가정도 내팽개치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정숙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태는 아내의 분노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경은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정숙과 민지에게 악담을 퍼부어댔죠. 하지만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단호하게 진태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진태도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딸 민지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리자 결국 이혼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죠. 수경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고 결국 동네에서조차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우정과 평판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채 외롭고 초라한 말년을 보내게 된 것이죠. 진태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서울의 고요한 밤 종갓집 안채에서 시어머니 오숙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숙자는 남편 박진태의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이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당신 사람이길 포기한 겁니까? 오숙자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채 창백했고 박진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친자관계 불일치라고 적힌 아들 박상민의 유전자 검사지와 친자관계 99.99% 일치라고 적힌 박진태와 손자 박하준의 유전자 검사지가 눈에 띄게 놓여 있었죠. 당신, 어떻게 이런 짓을... 오숙자의 몸이 휘청거렸고 박진태는 황급히 다가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숙자야, 내 말 좀 들어보면. 놓으세요. 손대지 마세요. 오숙자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당신은 며느리를, 우리 며느리를... 그때 서재 문 밖에서 이선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선우의 얼굴에는 공포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죠. 그녀의 눈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향했고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한 듯 눈을 크게 뜨며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선우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고 말았죠. 시어머니 오숙자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달려와 이선우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선우야, 이게 어떻게... 오숙자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어요. 시아버지 박진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결연한 의지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고 마침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죠.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다. 박진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7년 전 이선우는 29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대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박상민과의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박상민은 첫눈에 반한 듯 이선우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선우 씨,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오랜만에 만난 김에 커피라도 한잔할까 해서요. 이선우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민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는 이선우보다 1살 많은 30살이었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겸손했고 이선우에게 편안함을 주었죠.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에서 시작되었어요.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강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끌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우 씨는 웃을 때 눈이 참 예쁘네요. 박상민이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이선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 부끄럽네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연애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평 박씨 종갓집 7대 손인 박상민의 가족들은 평범한 집안 출신인 이선우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길 극구 반대했어요. 아들, 내가 미쳤니? 우리 집안에 그런 집안 며느리가 들어올 수 없어. 박진태는 아들의 결혼 이야기에 격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선우 씨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박상민의 단호한 태도에 박진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와 박상민의 사랑은 계속되었고 3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선우는 사진작가로 일하는 친구 윤미경의 스튜디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상민과의 연애 3년 동안 겪은 고충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미경아, 정말 지쳤어. 매번 시부모님 반대에 부딪히고 만날 때마다 언제 헤어질 거냐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니 이선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미경은 이선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힘들겠다. 하지만 상민 씨가 널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고 있잖아. 그래, 상민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둘 다 30을 넘겼는데. 이선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상민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우야, 아버지께서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어. 이선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야? 응,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어. 어머니도 찬성하신대. 박상민도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두 사람은 너무 기뻐 그 이유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윤미경은 이선우의 표정 변화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뭔데? 좋은 소식이야? 이선우는 전화를 끊고 윤미경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았어요. 미경아, 드디어 결혼할 수 있게 됐어. 시부모님이 허락하셨대. 윤미경은 이선우를 축하해 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실까? 글쎄.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드디어 상민 오빠와 함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중요하지. 이선우는 너무 기뻐 윤미경의 우려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가평 박씨 종갓집의 위엄을 보여주듯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결혼식이었죠.
이선우는 행복했습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으로 떠난 발리에서의 마지막 날, 박상민은 이선우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호텔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던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우야, 사실 내가 너에게 숨긴 게 있어. 박상민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이선우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에 불안함을 느꼈어요. 나는 무정자증이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 말에 이선우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종갓집 며느리로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왜 결혼 전에 말하지 않았어? 이선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결혼 후에 말하라고 하셨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상민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선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갑자기 결혼을 허락하셨구나.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상민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여보.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선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상민은 고마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으로 이선우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미안해, 선우야. 내가 이렇게 이해해줄 줄 몰랐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 사실이 알려지자 종갓집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숙자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고 시아버지 박진태는 굳은 표정으로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죠. 이선우는 매일 밤 남편의 팔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런 집안에 너를 데려온 게. 박상민은 아내를 안고 속삭였어요.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선우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태가 이선우와 박상민을 서재로 불렀어요. 서재는 늘 엄숙한 분위기였지만 그날따라 더욱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박진태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섰어요. 요즘 세상에 방법이 왜 없겠느냐? 박진태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정자은행을 통한 인공수정이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선우와 박상민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버님, 이선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 한 가족이니 며느리의 핏줄로 낳은 아이면 우리 가문이 아이야. 내가 모든 비용을 대겠다. 박진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서재를 나온 이선우와 박상민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두 사람 다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상민아,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상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의 제안이 어쩌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 이선우와 박상민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감정, 두려움, 희망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결국 그들은 시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선우는 불안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선택을 했어요. 인공수정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선우는 첫 시술에서 임신에 성공했어요. 임신 소식에 종갓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박진태는
매일같이 이선우의 건강을 챙기며 기뻐했어요. 우리 며느리, 오늘은 입덧이 좀 어때? 박진태의 관심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선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시아버지의 과한 관심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시어머니 오숙자도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점점 남편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선우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여보, 왜 그렇게 며느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냥 보통 할아버지가 될 사람처럼 구는 게 어때요? 오숙자가 어느 날 밤 물었습니다. 박진태는 딴청을 피웠어요. 뭐, 그냥 우리 집안의 첫 손자니까 그렇지.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오숙자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려 애썼어요. 10개월 후 이선우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박하준으로 지어졌어요. 종갓집의 8대 손이 태어난 것이죠. 박진태는 손자의 탄생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 갓 태어난 하준이를 안고 있던 친척 중 한 명이 무심코 한 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하준이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진태 씨 어릴 적 모습이랑 똑같네요. 또 다른 친척이 맞장구 쳤어요. 이선우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 오숙자 역시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숙자는 손자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불쾌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준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시어머니 오숙자는 이선우를 대할 때 차갑고 날카로워졌고 손자 하준이를 볼 때면 남편 박진태를 보는 듯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오숙자는 손자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하준아, 할머니한테 와봐. 오숙자가 손자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기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오숙자는 하준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입술, 모두 남편 박진태를 닮아 있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쳐다봐요? 하준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하준이가 너무 예뻐서 그래. 오숙자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오숙자는 이선우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선우야, 내게 물어볼 게 있다. 오숙자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선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하준이, 정말 정자은행에서 온 정자로 태어난 거니? 오숙자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이선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도 때때로 하준이가 시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에 의문을 품었지만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왔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머님, 왜 그런 의심을 하세요? 오숙자는 한동안 이선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다. 그냥 내 착각인가 보다. 하지만 오숙자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의 행동을 관찰했고 어느 날 밤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오숙자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을 의심해왔고 이제 그 의심을 확인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서재 안 박진태의 책상 서랍 중 항상 자물쇠로 잠겨있던 서랍이 있었습니다.
오숙자는 남편의 지갑에서 몰래 빼낸 열쇠로 그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오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류는 아들 박상민의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두 번째 서류는 박진태와 손자 하준의 유전자 검사 결과였고 거기에는 친자관계 99.99% 일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숙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정자로 며느리에게 그것도 아들 모르게 여보 아직 안 주무셨어요? 박진태의 목소리에 오숙자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진태는 서재 문 앞에 서 있었고 오숙자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당신 사람이길 포기한 겁니까? 오숙자의 비명에 온 집안이 깨어났습니다. 이선우는 아이를 재우다가 비명 소리에 놀라 달려왔어요. 서재 앞에 도착한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시어머니의 충격에 빠진 얼굴, 그리고 사색이 된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선우가 물었지만 이미 그녀의 눈은 바닥의 서류를 향하고 있었어요. 오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이선우에게 건넸습니다. 선우야, 이걸 봐. 이선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선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선우야, 내 말 좀 들어보게. 박진태가 다가오려 했지만 이선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리 가세요. 다가오지 마세요. 이선우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소란의 박상민도 잠에서 깨어 서재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왜 이러는 거야? 이선우는 말없이 서류를 남편에게 건넸어요. 박상민은 서류를 읽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상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상민아, 이건 다 너희 가문을 위한 거였어.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 가문이 대가 끊기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 박진태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오숙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그래, 내 정자로 바꿔치기 했다. 종갓집 재산은 직계 혈육에게만 상속된다는 유언이 있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쓰면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이 엉망이 될 뻔했어. 박진태가 소리쳤습니다. 이선우는 자신이 시바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극도의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이가... 이선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준이는 내 아들이자 내 아들이야, 선우야. 혈연으로 따지면 내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야. 박진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선우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을 직접 선택한 이유, 모든 서류를 그가 대신 챙겨준 이유, 그리고 하준이가 태어난 후 시아버지가 보여준 이상한 집착까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당신, 어떻게... 이선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난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하준이도 데리고 갈 거예요. 그건 안 돼. 박진태가 소리쳤습니다. 하준이는 우리 가문의 8대 손이야. 내가 데리고 갈 수 없어. 이선우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방으로 돌아가 하준이를 안아 일어났어요. 아이는 소란에 놀라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하준이가 이선우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괜찮아, 우리 하준이. 엄마가 지켜줄게.
이선우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선우는 짐을 챙길 생각도 못한 채 현관으로 향했어요. 박상민이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선우야,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갈 거야? 좀 진정하고 이야기해보자. 박상민의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도 이 모든 일에 가담한 거예요? 이선우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방금 알았어.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선우야. 박상민은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믿고 싶지만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저 좀 보내주세요. 이선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상민은 한숨을 내쉬며 물러섰어요. 그는 이선우의 눈에서 단호함을 보았고 지금은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선우는 그날 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충격에 빠진 박상민은 그녀를 말리지 못했고 오숙자는 남편에게 등을 돌린 채 침묵했습니다. 박진태만이 이선우를 막으려 했지만 오숙자가 그를 가로막았어요. 당신,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 알아요? 친정에 도착한 이선우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선우의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지만 딸과 손자를 지지해 주기로 했어요. 아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선우의 어머니 김미자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선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걱정 마, 우리가 있잖니. 우선 변호사를 만나보자. 이선우의 아버지 이동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이선우는 친구 윤미경이 추천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정유진은 가정법 전문가로 이선우의 이야기를 듣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처음 듣네요. 시아버지가 정자를 바꿔치기했다.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정유진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선우가 물었어요. 이혼과 함께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아버지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정유진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선우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박진태는 즉시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 맞섰습니다. 그는 온갖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이선우를 압박했어요. 하준이는 우리 가문의 8대 손입니다.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박진태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의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박진태의 친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의 기록,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선우와 박상민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증언까지. 피고 박진태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정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원고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입니다. 이선우의 변호사가 열정적으로 주장했어요. 법정은 충격적인 진실에 술렁였고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종갓집의 은밀한 범죄, 대를 잇기 위한 비정한 선택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어요. 소송 과정에서 이선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진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선우의 직장에 압력을 가했고 그 결과 그녀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고 심지어 일부 친척들은 이선우가 돈을 노린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어요. 그녀의 부모님, 변호사 정유진, 그리고 친구 윤미경은 끝까지 이선우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윤미경은 자신의 사진 스튜디오를 통해
이선우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그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몇 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이선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 박상민은 친부가 아니므로 친권이 없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정자를 제공한 시아버지 박진태 또한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이선우에게 아이의 단독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법정에는 숨죽인 침묵이 감돌았어요. 박진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그의 변호사가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이선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준이를 꼭 안았어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이선우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선우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선우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 아들은 가평 박씨 8대 손이 아니라 그냥 내 아들입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이선우는 하준이의 손을 꼭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박진태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의 곁에는 오숙자도 박상민도 없었습니다. 오숙자는 이미 별거를 시작했고 박상민은 충격으로 외국으로 떠난 상태였죠. 이선우는 하준이와 함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종갓집의 엄숙함과 무거움이 없는 따뜻하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고 하준이의 방은 그가 좋아하는 우주 테마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준아, 여기가 우리의 새 집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이선우가 물었어요. 하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우와, 내 방에 별이 있어요. 근데 아빠는 안 와요? 이선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하준이에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하준아, 아빠는 당분간 여행 중이야. 그래서 우리 둘이서 지내게 될 거야. 알았어요, 엄마.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요? 하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이선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도 지금은 만나기 어려워. 나중에 더 크면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이선우는 하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선우는 윤미경의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사진 보정 기술을 배웠고 점차 자신만의 고객층을 확보해 나갔어요. 하준이는 새 유치원에 적응했고 활발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박상민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는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종종 밤에 혼자 남겨질 때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선우는 카페에서 우연히 오숙자를 만났습니다. 오숙자는 많이 늙어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져 있었어요. 선우야. 오숙자가 조심스럽게 이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선우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준이는 잘 지내니? 오숙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잘 지내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이선우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난 그 사람과 이혼했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오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선우는 말없이 오숙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상민이는 어때요? 이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어. 가끔 연락이 와. 너에 대해 많이 물어보더구나. 오숙자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이선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우야, 상민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 아이도 피해자야. 오숙자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박상민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자신과 하준이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언젠가 하준이를 만나도 될까? 오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하준이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이선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선우와 오숙자는 가끔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오숙자는 손자 하준이를 만날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고 하준이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박진태는 한동안 소송을 계속하려 했지만 결국 모든 시도를 포기했어요. 그는 종갓집에 혼자 남아 살았고 가문의 모든 것을 잃은 채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상민은 해외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가끔 이선우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준이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는 여전히 하준이를 자신의 아들로 생각했고 언젠가 하준이가 이해할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10살이 되던 해 이선우는 아이에게 진실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하준이는 놀랍도록 성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그럼 아빠는 누구예요? 하준이가 물었어요. 하준이에게는 2명의 아빠가 있어. 법적으로는 박상민 아저씨가 아빠고 생물학적으로는 할아버지가 아빠야. 이선우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난 엄마의 아들이에요? 하준이의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 하준아. 넌 무엇보다도 엄마의 아들이야. 그걸 절대 잊지 마. 이선우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하준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박진태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선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거야? 이선우가 물었어요. 네, 엄마. 저도 제 뿌리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하준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이선우는 오숙자를 통해 박진태와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그들은 중립적인 장소인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하준이는 노인이 된 박진태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박진태는 눈물을 참으며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아, 넌 날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 난 너에게 많은 빚을 졌단다. 그들의 만남은 짧았지만 하준이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박진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것이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준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박상민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이선우에게 연락해 하준이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우야,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도망쳤어. 박상민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떨리게 들렸어요. 이선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상민 씨, 하준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요. 알아.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봐 줄 수 있을까? 박상민의 간절함에 이선우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선우는 하준이에게 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박상민과 하준이의 만남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박상민은 하준이에게 자신의 삶, 꿈, 실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하준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준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박상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웠어, 하준아. 내 엄마와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그리고 내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준이의 말에 박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하준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다. 이선우는 하준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박진태를 닮아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오직 이선우 자신이 키워낸 것이었어요. 하준이는 따뜻하고 정직하며 용기 있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21살이 된 하준이는 대학에서 인권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유전자 조작이나 생식권 침해 같은 사건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배웠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하준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이선우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과 투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준아,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선우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이선우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끔찍한 악몽 같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야. 하준이도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라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이선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창가에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그녀는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종갓집의 며느리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씨바지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저 이선우였고 하준이의 엄마였으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종갓집의 검은 씨앗은 이제 햇빛 아래에서 아름답게 꽃피운 강인한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더 이상 누구의 소유도 아닌 오직 자신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선우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하준이의 첫 재판 날이었고 그녀는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하준이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 여성을 돕기 위해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선우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그렇게 이선우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더 이상 종갓집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오직 밝은 햇살과 그 아래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하준이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우는 일찍 일어나 하준이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준이는 첫 재판을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 사건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준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선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준아, 진정한 승리는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싸우는 그 자체에 있어. 너는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일을 하고 있어.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미소 속에는 여전히 박진태의 모습이 묻어 있었지만 이선우는 더 이상 그것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준이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법원에 도착한 이선우와 하준이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종갓집 사건의 주인공들이
다시 법정에 선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선우가 아닌 하준이가 주인공이었고 그들은 피해자가 아닌 조력자로서 그곳에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원 복도에서 이선우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박상민이었어요. 그는 해외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준이의 첫 재판 소식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선우야. 박상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상민 씨. 이선우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준이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박상민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후회의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네, 하준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이선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박상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준이를 잠시 만나도 될까? 이선우는 하준이에게 물었고 하준이는 기꺼이 박상민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어색했지만 하준이는 성숙하게 박상민을 대했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물론이지, 하준아. 내가 법적으로는 내 아버지니까. 저는 두 분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생물학적으로는 할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무엇보다 엄마의 아들이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준이의 말에 박상민과 이선우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준이가 도운 여성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았고 불법적인 유전자 조작을 한 병원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선우와 하준이 그리고 박상민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선우는 다시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하준이는 자신의 첫 재판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상민 씨와 하준이가 만난 모습을 보며 나는 용서의 힘을 느꼈다. 용서가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선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진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오숙자가 전화해 하준이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와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선우는 하준이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하준이는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어요. 이선우는 처음에는 동행하지 않으려 했지만 하준이의 부탁에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진태는 이미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는 하준이와 이선우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준아, 선우야. 박진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하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하준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너와 내 엄마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지. 박진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미 그 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일 덕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준이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진태는 이선우를 바라보았어요. 선우야, 나를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인생을 망쳐버렸다. 이선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인생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박진태의 눈에 평화로운 빛이 어렸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3일 후
박진태는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는 이선우와 하준이, 박상민, 그리고 오숙자가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박진태를 떠나보냈고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이선우는 오숙자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오숙자는 이선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진태가 너에게 주고 싶어 했던 거야. 오숙자가 말했습니다. 이선우는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과 함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박진태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종갓집의 모든 재산을 하준이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이선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태는 마지막까지 하준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어. 그의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 오숙자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이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박진태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선우는 하준이에게 박진태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준이는 잠시 생각한 후 결심한 듯 말했어요. 엄마, 저는 그 재산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불법적인 유전자 조작이나 생식권 침해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요. 이선우는 아들의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하준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준 재단이 설립되었어요. 종갓집의 재산은 더 이상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을 돕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준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간했어요. 종갓집의 검은 씨앗이라는 제목의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출판 기념의 날, 이선우는 아들의 연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 박진태의 아들인가? 박상민의 아들인가? 아니면 이선우의 아들인가? 결국 깨달은 것은 저는 그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오직 저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DNA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준이의 말에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선우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오숙자와 박상민이 함께 앉아 있었고 그들 모두 하준이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선우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하준이의 책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하준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종갓집의 검은 씨앗은 이제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상처는 치유의 씨앗이 되었고 우리의 아픔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이선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그녀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피해자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오직 이선우였고 하준이의 엄마였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종갓집의 검은 씨앗은 이제 모두가 찾는 지혜의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이들이 위로와 치유를 찾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이선우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하준 재단의 새 프로젝트 시작일이었고 그녀는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우리는 더 나은 곳에 도달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별을 보게 해주는 것 같다. 그렇게 이선우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더 이상 종갓집의 무거운 그림자가 없었어요. 오직 밝은 햇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하준이의 모습과 그런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 있었죠. 오늘 사연은 박정수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골의 저녁이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한 그 시각, 박정수는 자신의 집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끼익하고 녹슨 경첩이 울부짖는 소리는 마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창고 안 희미한 백열등 아래 먼지 쌓인 농기구들 사이로 한 노파의 겁에 질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박정수의 장모 오영자였습니다. 박정수의 손에는 서슬퍼런 낫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흙 한 번 만져본 적 없을 것처럼 반듯하고 성실하기만 했던 사위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흉흉한 풍경이었습니다. 박정수의 눈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된 채 섬뜩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박정수가 오영자를 향해 다가갈 때마다 흙바닥을 밟는 발소리가 오영자의 심장을 쿵쿵 하고 내리찍는 듯 했습니다. 자, 장모님. 그동안 제게 참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무능하다, 돈이 없다, 우리 혜경이 고생만 시킨다. 박정수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오영자의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오영자는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이 닿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기죽어 본 적 없던 오영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박서방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어서 그 흉한 것 좀 내려놓지 못해. 오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박정수는 희미하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닌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사람의 공허한 조소였습니다. 제정신이냐고요? 하하 장모님 덕분에 제가 평생을 붙들고 살았던 이성의 끈을 오늘 밤에야 놓아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그저 장모님의 그 귀한 혓바닥이 더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려야겠습니다. 박정수는 낫을 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번쩍이는 낫의 날이 희미한 전구빛을 받아 오영자의 눈으로 섬광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장모님, 그 혓바닥 함부로 놀린 죄, 오늘 제가 단단히 물어야겠습니다. 으아악, 사람 살려. 혜경아, 서연아. 오영자의 입에서 평생 내본 적 없는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평생 기세등등하게 살아온 80 노인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은 불과 한 달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전 박정수의 아침은 여느 퇴직한 가장들처럼 평범하고도 소박했습니다. 아내 김혜경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에 앉아 갓 지은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는 것. 그것이 박정수가 수십 년의 직장 생활 끝에 얻어낸 소중한 평화였습니다. 그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하여 연금도 섭섭지 않게 나왔고 착실하게 모아둔 덕에 노후 걱정도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인 외동딸 박서연은 번듯한 청년과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했고
며칠 뒤면 양가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수의 인생 계획은 단출했습니다. 딸을 곱게 시집 보내고 아내 김혜경과 함께 전국 유람이나 다니며 조용하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박정수가 꿈꾸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평화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장모 오영자였습니다. 어휴, 찌개가니 이게 뭔가. 아침부터 이렇게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 죽으라는 게지.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오영자의 가시 돋친 타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인 김혜경이 정성껏 끓인 찌개였지만 오영자의 입에 들어가면 세상 맛없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어제는 싱겁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소금 조금 더 넣은 건데. 김혜경이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오영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살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게다. 그리고 이복의 박서방. 화살은 어김없이 사위인 박정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정수는 말없이 밥을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어머님. 퇴직하고 집에서 노니까 아주 그냥 몸이 근질근질하지? 내가 우리 혜경이한테 들으니 매일 등산이나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마신다면서? 그러다 퇴직금 다 날려먹는 거 한순간이야. 박정수의 미간이 순간 꿈틀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였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영자의 입을 거치면 박정수는 하루아침에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돈이나 축내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어머님. 제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앞가림을 제대로 못해서 내 딸이 평생 고생한 걸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분통이 터진다. 분통이 터져. 어쨌든 며칠 뒤에 서연이 상견례라니 망신이나 당하지 않게 처신 잘하게. 알았는가? 오영자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안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은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김혜경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알은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넘어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정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영자의 저런 태도는 결혼 초부터 60평생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박정수와 지역 유지의 외동딸이었던 김혜경. 그 시작부터 기울어진 관계는 박정수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결코 평등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정수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수십 년간 묵묵히 견뎌온 상처와 응어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경로당은 오영자의 동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화투판에 둘러앉은 노인들 앞에서 오영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까지 하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딸 자식 하나 있는 거 저런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 옆에 앉아있던 이웃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래, 영자 언니. 박서방 멀쩡하게 대기업 다니다 퇴직하지 않았어? 뭐가 문제야?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오영자의 목소리가 한층 더 구성져졌습니다. 멀쩡하게는 무슨. 글쎄, 우리 사위가 실적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지 뭔가. 그래서 퇴직금도 얼마 못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내 속만 태우고 있지.
물론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누구보다 성실한 근무 태도로 정년까지 무사히 채웠고 퇴직금과 연금 또한 두둑했습니다. 하지만 오영자의 입을 통해 박정수는 하루아침에 무능한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머 저런. 쯧쯧. 그것뿐인 줄 아나? 요즘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서 나한테 돈 좀 보태달라고 어찌나 들들 볶는지 몰라. 내가 그동안 사위한테 보태준 돈만 해도 집 한 채 값은 될 거야. 아이고, 이제 늙어서 돈도 없는데 앞으로 우리 딸이랑 나는 뭘 믿고 산단 말인가. 오영자는 없는 말을 지어내고 부풀리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경로당의 노인들은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혀를 차며 박정수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더니만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라니까. 그 악의적인 소문은 경로당을 시작으로 오영자가 다니는 노인대학과 동네 반상회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박정수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실한 가장이라는 명예는 오영자의 혓바닥, 놀림 한 번에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돌고 돌아 결국 박정수의 귀에까지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친구인 최 노인과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던 자리에서였습니다. 최 노인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혹시 자네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안 좋은 일이라니? 서연이 시집 보낼 준비에 바쁜 거 말고는 별일 없는데. 최 노인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그러네. 자네가 회사에서 쫓겨났다느니 퇴직금도 못 받았다느니 장모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소연을 하고 다니신다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흠잡힐 일 없이 살려고 발버둥 쳐왔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자신의 등 뒤에 비수를 꽂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오영자를 보자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박정수는 애써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딸의 상견례가 코앞이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오영자의 옆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영자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뭔데 그러나? 오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쫓겨났다거나 장모님 돈을 사업 자금으로 썼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제야 오영자는 고개를 돌려 박정수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없는 말씀은 지어내지 말아주십시오. 서연이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돌아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박정수는 최대한 공손하고 차분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오영자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없는 말, 내가 뭐 틀린 말 한 거라도 있나? 자네가 돈 잘 벌고 떵떵거렸으면 내 딸이 저렇게 악착같이 맞벌이하며 살았겠어? 그리고 자네가 떳떳하면 그런 소문이 애초에 왜 나겠는가? 다 꼬투리 잡힐 짓을 하니까 소문이 나는 거지.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박정수는 할 말을 잃고 오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오영자는 한술 더 떠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두고 보게. 며칠 뒤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사돈될 사람들한테도 똑똑히 말해줄 테니 자네 같은 사위 믿고 귀한 딸을 시집 보내도 되는 건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내 딸 인생 망친 것도 억울한데 내 하나뿐인 손녀딸 인생까지 망치는 꼴은 못 보지. 그 순간 박정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억누르고 살아온 인내심의 댐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딸의 인생까지 망치겠다는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서는 박정수의 등 뒤로 오영자의 비웃음 소리가 악기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운명의 날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영자의 악담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상견례를 이틀 앞둔 날 김혜경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예비사돈, 즉 사위될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김혜경은 아이고 사부인 하며 반갑게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냉랭한 목소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네, 상견례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무슨... 전화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김혜경이 멍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리다시피 내려놓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박정수가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방금 서연이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라던가. 김혜경은 박정수를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대체 동네에 무슨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기에 사돈댁에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이 나와요. 우리 사위가 회사에서 쫓겨난 게 사실이냐, 장모 돈이나 탐내는 사람이냐, 별의별 소리를 다 물어보는데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박정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오영자의 혓바닥이 기어코 딸의 앞길을 가로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그건 오해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께서. 박정수가 다급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김혜경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가스라이팅 아래 살아온 김혜경은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남편이 아닌 어머니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탓하지 말아요. 당신이 평소에 좀 더 잘나고 능력 있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으면 우리 엄마가 애초에 저러셨겠냐고요.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우리 서연이 파혼이라도 당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것은 박정수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해온 아내의 입에서 나온 비수 같은 한마디. 그것은 오영자의 그 어떤 모욕보다도 박정수의 가슴을 깊고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내버려진 기분.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절망감. 박정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거실 바닥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한 분노의 불씨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화마가 되어 모든 것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장소는 고급 한정식집에 묵었고 숨막히는 공기 속이었습니다. 파혼까지 거론되었던 만남인지라 양쪽 집안 모두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긴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오영자는 마치 승전보를 울린 장군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고 김혜경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댁 식구들은 박정수를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침묵을 깬 것은 박정수였습니다. 그는 폭발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불미스러운 자리가 된 것에 대해 양가 어른들과 아이들 앞에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박정수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차례로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예금잔고 증명서,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상가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수십 년간 부어온 연금 내역서까지. 오영자의 말과는 달리 박정수의 재정 상태는 누구보다도 탄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돈어른 그리고 사부인. 저는 장모님 말씀처럼 무능하고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예비 사돈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정수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낡은 가계부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이 처남, 생활비 및 채무 변제라는 항목으로 꾸준히 지출된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아내의 남동생, 즉 장모님의 하나뿐인 아드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진 빚을 제가 지난 10년간 말없이 갚아준 기록입니다. 이 사실은 제 아내조차 정확히는 모르는 일입니다. 장모님께 돈을 빌리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장모님의 아드님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혜경과 오영자에게로 쏠렸습니다. 김혜경은 충격과 미안함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오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계부를 노려보다가 이내 시뻘개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예비 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정수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 이런 분인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어른께 저희 아들을 보내게 되어 오히려 영광입니다. 숨막히던 상견례 자리는 박정수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진실 공개로 인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오영자는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위기는 그렇게 기회로 바뀌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사의 앙심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끙끙 앓던 오영자는 분노와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당한 망신을 어떻게든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예비 사돈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참아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요. 오영자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마침 그 순간 아내에게 줄 약을 들고 안방으로 향하던 박정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오영자의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우리 박서방 사람이 성실하긴 한데 그 아버지가 아주 이름난 노름꾼이었어요. 노름에 미쳐서 전 재산 다 날리고 결국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혜경이 시집 보낼 때도 반대가 그리 심했던 겁니다.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요? 혹시라도 사위될 우리 손주한테도 그런 피가 흐를까봐 제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딸 자식 가진 부모 마음에 사부인 인생 망칠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 부디 헤아려 주세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고 치명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정수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평생을 정직하게 농사만 짓다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오영자는 오직 박정수에게 상처를 주고 결혼을 파탄내기 위해
고인이 된 그의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문 밖에서 그 모든 말을 듣고 있던 박정수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오영자의 저주 같은 목소리만이 그의 뇌리를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발밑으로 아득하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 인내심의 한계,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며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박정수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텅 빈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약봉지를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듯 박정수는 넋 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침실이나 거실이 아닌 마당 끝에 있는 낡은 창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박정수의 발걸음은 마치 정해진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처럼 무겁고도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푸른 하늘도 정겨운 마당의 풍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생 동안 자신을 짓밟고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하나뿐인 딸의 인생까지 진창으로 끌어들이려는 저 악마 같은 노파, 오영자의 모습만이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흙냄새와 녹슨 쇠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정수는 홀린 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수많은 농기구 중에서 유독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는 낡은 나탄자루에 시선이 멎었습니다. 젊은 시절 주말 농장을 가꿀 때 쓰던 바로 그 낫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낫자루의 감촉이 그의 뜨거운 손바닥 안으로 파고들며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던 오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견례 때 망신당한 것을 분풀이할 다른 증거라도 찾으려는 듯 낡은 상자들을 뒤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수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생각과 감정이 한 점으로 응축되었습니다. 바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이 고통을 오늘 밤 여기서 끝내야만 했습니다. 다시 현재의 창고 안. 으아악. 오영자의 비명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박정수가 든 낫이 오영자의 코앞까지 다가온 그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안 돼요.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어온 것은 바로 딸 박서연과 아내 김혜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박서연이 아버지를 찾으러 나왔다가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살기 어린 목소리를 듣고 기겁하여 어머니를 깨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살인자처럼 낫을 들고 있고 그 앞에 할머니가 공포에 질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와 할머니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다 잘못했어요. 박서연은 울부짖으며 박정수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을 올려다보는 딸의 얼굴. 공포와 슬픔으로 범벅이 된 채 아버지를 말리기 위해 온몸을 던진 딸의 얼굴을 본 순간 박정수의 세상을 지배하던 붉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서연아. 박정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광기로 번뜩이던 그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김혜경 역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제발 우리 서연이 봐서라도 멈춰요. 딸의 눈물과 아내의 오열. 그것은 박정수를 올가매고 있던 악마의 주문을 깨뜨리는 유일한 주문이었습니다. 땡그랑. 박정수의 손에서 힘없이 풀려난 낫이 흙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박정수의 온몸의 기력도 다 빠져나간 듯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으흐흑 으아. 평생을 울어본 적 없던 강인한 사내의 어깨가 아이처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한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부서졌다가 다시 조각나는 소리였습니다. 박정수는 땅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오영자는 하는 비명과 함께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충격으로 혈압이 치솟아 가벼운 뇌졸중이 온 것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가슴에 상처 주는 말만 골라 하던 그녀의 입이 그 순간 정말로 비뚤어져 버린 것입니다. 며칠 후 박정수의 집은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황폐하고 고요했습니다. 오영자는 병원에 며칠 입원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을 호령하던 그녀가 이제는 딸의 병수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김혜경은 비로소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죽을 떠먹여주면서 틈만 나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남편의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박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딸 박서연의 결혼은 당연히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파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예비 사돈댁에서 오히려 박정수를 위로하며 상처가 아물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주겠다고 연락을 해온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어느 날 박정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에게 쪽지 한 장만을 남겨둔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도시 변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오랜 친구 최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말없이 박정수를 맞아주었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박정수는 며칠 동안 최 노인의 집 옥상 평상에 앉아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최 노인은 그런 박정수의 옆에 조용히 막걸리 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평생을 참고만 살면 속에서 병이 나는 법이야. 그 병이 터지면 너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게지. 이번에 크게 터졌으니 이제 그 속병은 다 나았다고 생각하게. 이제부터라도 자네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친구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박정수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철물점 앞으로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아내 김혜경과 딸 박서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박정수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한 보온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온 김혜경과 박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박정수의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혜경은 남편의 그릇에 따뜻한 밥을 퍼 담아주었고 박서연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박정수는 오랫동안 아내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시작도 화해의 완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완전히 부서졌던 한 가족이 상처투성이의 모습 그대로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더 이상 무조건 참기만 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제 그의 손으로 직접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며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그가 꿈꾸던 소박한 평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억눌린 분노나 깊은 절망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조용하고도 단단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저녁 노을이 상처 입은 가족을 아주 오랫동안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